제발, 우리 잘못 아니에요. 10살 난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 언덕길, 얼어붙은 도로 위에 무릎 꿇은 두 형제의 모습이 보였죠. 형 민준이의 이마엔 빨간 피가 흘러내렸고 동생 민성이는 형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50대 여자는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거지 새끼들이 감히 내 차를 긁어?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땅이 울릴 정도로 웅장한 소리와 함께 언덕길 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똑같은 검은색 벤츠 S클래스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20대가 넘는 고급 세단들이 좁은 언덕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윤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 곁에 서 있던 낡은 파카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남성 강중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늦었군.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40년 넘게 재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윤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아이들 옆에 서 있던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고작 10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하세요. 유용한 생활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26년 1월 어느 추운 오후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의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낡은 주택들과 상가 건물들이 뒤섞인 이 동네는 곧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아직은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죠. 형, 힘들어. 8살 민성이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아이의 빨간 코끝을 더욱 붉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성아. 저기만 넘어가면 고물상이야. 10살 민준이가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형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의 이마에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끄는 수레엔 골판지와 신문지,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어른도 끌기 힘들 만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수레를 끌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나 더 주울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작년부터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300만 원이나 된다고 했어요. 형, 오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민성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많이 모았으니까 3만 원은 될 거야. 그럼 할머니 약값은 낼 수 있어.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엔 책임감이 묻어났죠. 10살짜리 아이가 가져야 할 무게는 아니었지만 민준이에겐 이미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지만 할머니도 이제는 건강이 좋지 않았죠. 조심해. 여기 빙판이야. 민준이가 외쳤습니다. 언덕길 중간 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흔적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수레를 끌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순간 발생했습니다. 으악! 민성이의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수레의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무거운 수레는 그대로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안 돼. 민준이가 급하게 수레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레는 언덕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쿵!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벤츠의 뒷범퍼에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벤츠의 범퍼엔 작은 긁힌 자국이 생겼고 수레에 실렸던 폐지 몇 장이 차 위로 흩날렸습니다. 형, 우리 어떡해? 민성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사과하면 돼.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민준이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아이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외제차를 긁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야 이게? 날카롭고 높은 여자의 비명이 언덕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어요. 50대 여성 오윤자였습니다. 그녀는 비싼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달려왔고 손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어디서 감히? 오윤자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선 불꽃이 튈 것 같았어요.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오윤자는 거침없이 다가와 민준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찬 줄 알아? 이 더러운 거지 새끼들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욕설 그 자체였어요. 아이를 향해 내뱉어선 안 될 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일부러가 아니면 뭐? 똑바로 안 보고 다녀서 그런 거잖아. 니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키워놨어? 오윤자가 민준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빙판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쓸리면서 까졌습니다. 형? 민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오윤자는 그 작은 아이마저 가로막았어요. 니네 둘 다 똑바로 서봐.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8,000만 원짜리야. 8,000만 원. 그녀는 자신의 벤츠를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그 차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윤자는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건물주였거든요. 그녀가 소유한 상가 건물 세 채의 임차인들은 모두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함부로 나섰다간 월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었죠.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수리비 낼게요. 민준이가 일어나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선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걸 닦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수리비? 크크크. 니네가 수리비를 내. 폐지나 주워 먹는 거지 새끼들이. 오윤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이 차 범퍼 하나 고치는데 1,000만 원은 들어. 1,000만 원. 니네가 평생 폐지 주워봤자 모을 수 있겠어? 민준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10살짜리 아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할머니 수술비도 300만 원이 문제인데 1,000만 원이라니. 진짜 저희가 낼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민준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시간? 크크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네한테 시간을 줄 이유가 있어? 오윤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모아놓은 폐지 수레를 발로 찼습니다. 수레가 넘어지며 정성스럽게 모아둔 골판지와 신문지들이 언덕길에 쏟아졌어요. 안 돼요. 민성이가 울부짖으며 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윤자는 그 위를 하이힐로 마구 짓밟았어요. 이런 쓰레기나 주워 먹는 주제에 남의 차는 왜 긁어? 응? 아이들이 새벽부터 온종일 모은 폐지들이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민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 민준이도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낡은 회색 파카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70대 남성 강중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윤자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모습, 주름진 얼굴. 그녀의 눈에 노인은 그저 동네의 가난한 할아버지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영감탱이는 뭐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당신도 폐지 줍는 할배야? 오윤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오윤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이 사과했소. 그걸로 됐지 않소? 됐다고? 크크크. 할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거 수리하는데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사과로 차가 고쳐져? 오윤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수리비를 주면 되는 거 아니오? 강중만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할배가 낸다고? 크하하. 오윤자가 크게 웃어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저렇게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할배,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1,000만 원 줄 수 있어? 없으면 입 다물고 꺼져. 오윤자가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경찰 부르는 거야? 그래, 경찰 불러. 이 거지 새끼들 기물파손으로 신고할 거니까. 오윤자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강중만 회장이 전화를 건 곳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동 재개발 구역 앞으로 오게. 강중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확고한 명령이 전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신지 위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서실장 목소리였습니다. 내 차 위치 추적하면 나와. 그리고 내 차랑 의전팀 전부 데리고 와. 지금 당장. 예. 의전팀 전부요? 회장님, 그럼 S클래스 20대를. 그래, 전부 다. 5분 안에. 강중만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어요. 오윤자는 처음엔 그 모습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노인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했거든요. 마치 평생 명령하며 살아온 사람의 말투 같았습니다. 뭐야, 허세 부리는 거야? 오윤자가 여전히 비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이전과 달리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강중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일어나거라. 회장이 민성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노인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괜찮다.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강중만 회장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민성이를 일으켜 세우고 민준이에게도 다가갔어요. 손 다쳤구나. 괜찮아요. 민준이가 손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회장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바닥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아프겠구나. 저희가 차를 긁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강중만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연민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50년 전 그도 이 아이들처럼 가난했었습니다. 아니, 더 가난했었죠. 16살 강중만은 고아였어요. 먹을 게 없어 이틀을 굶고 길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밥 한 공기를 내어주셨죠. 일어나거라. 사람이 배가 고파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야.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밥 한 공기가 강중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 회장이 된 후에도 그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 형제들의 할아버지 성함이 민병철이라고 하셨죠? 강중만 회장이 옆에 서 있던 동네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이 동네에 며칠 전부터 머물고 있었어요. 은인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였죠. 네, 맞아요. 이 아이들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야, 할배, 언제까지 거기 서서 감상에 젖어 있을 거야? 오윤자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추웠거든요. 네가 전화했다는 사람들은 언제 와? 에이, 역시 허세였네. 그냥 경찰 불러야겠다. 오윤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곧 언덕길 전체를 울릴 정도로 웅장해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6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넘는 초고급 세단이었죠. 그 차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아하게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하나, 둘, 셋. 똑같은 검은색 벤츠 S클래스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15대, 20대, 20대가 넘는 고급 세단들이 좁은 언덕길을 빽빽하게 메웠어요. 오윤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마이바흐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강중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네. 그냥 서 있게.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20대의 벤치에서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모두 헤아려 보니 40명이 넘었죠. 그들은 강중만 회장이 서 있는 쪽을 향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언덕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오윤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오윤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어? 저 차들 봐. 한 대에 억 단위잖아. 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강중만 회장은 여전히 잔잔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손짓을 했어요. 명함.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재빨리 명함 케이스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명함 한 장을 꺼내더니 오윤자에게 건넸어요. 오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물류그룹 회장 강중만. 오윤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물류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국내 최대 물류기업이자 건설, 부동산,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룹 전체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소문도 있었죠. 네. 대한물류. 오윤자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알겠소? 강중만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오윤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몰라봤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질책이 담긴 목소리였죠.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오? 내가 다 봤소. 당신이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강중만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70대 노인의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에는 40년 넘게 재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오윤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지 새끼들이라고 했지? 더러운 손으로 차를 긁었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오. 강중만 회장이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하시오. 오윤자는 당황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와 민성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애들아, 무섭지 않다. 이리 오너라. 강중만 회장이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불렀습니다. 두 형제는 회장의 뒤에 서서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윤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그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니요. 당신은 정신이 너무 또렷했소. 아이들을 짓밟을 만큼. 강중만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나? 예. 벤츠 2급 클래스 뒷범퍼 수리는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 강중만 회장이 오윤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소. 3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이라고 속였구려. 그게
오윤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수리비를 부풀렸거든요.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강중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기꾼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윤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실장, 예, 회장님, 이 동네 재개발 사업, 우리 그룹이 참여하고 있나? 예, 저희 대한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입니다. 이 여자가 소유한 건물이 몇 채나 되지? 비서실장이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 구역 내 상가 건물 3채입니다. 모두 대출이 끼어 있고 소유주는 오윤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입니다. 전부 우리 그룹이 대주주거나 주요 거래처구만. 강중만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회장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어요. 실장, 재개발 일정 당겨. 이 구역 보상 협의 내일부터 시작하고 이 여자 건물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 예, 회장님. 그리고 관련 은행들에 연락 넣어. 이 여자의 대출 상환 일정 점검하라고. 비서실장이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자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진다는 건 그동안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독촉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윤자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강중만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소.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기회가 오면 또 똑같이 하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만년필로 금액을 적더니 수표 한 장을 찢어 오윤자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300만 원. 차 수리비요. 수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이 또 한 장의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달랐어요. 2천만 원. 당신이 짓밟은 이 아이들의 자존심 값이요. 그 수표도 오윤자 앞에 떨어졌습니다. 주우시오. 그게 당신이 원하던 돈이잖소. 오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으려 했지만 감히 집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짓눌렀거든요. 강중만 회장은 아이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얘들아, 너희 증조할아버지 성함이 민병철 어르신 맞지?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어르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다. 강중만 회장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75년 겨울이었습니다. 16살 강중만은 부산 어느 골목에서 굶주림에 쓰러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고아가 된 소녀는 혼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한복을 입은 그 할아버지는 강중만을 작은 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라. 밥 줄 테니. 할아버지, 저 돈이 없어요. 돈은 됐다. 사람이 굶어서는 안 되는 거야. 배가 고프면 생각도 할 수 없고 생각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게 되지. 할아버지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날의 그 밥맛을 강중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잘 먹거라. 그리고 나중에 크면
네가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그게 사람 사는 이치란다. 그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강중만은 그 후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밥집 주인에게서 할아버지의 성함이 민병철이라는 것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밥 한 공기가 강중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배를 채운 소녀는 부두에서 일을 시작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20대에 작은 운송 사업을 시작했고 30년 만에 대한물류그룹을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되고 나서도 강중만은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민병철 어르신을 찾았을 땐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였거든요. 그래서 회장은 어르신의 후손이라도 찾아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예요. 며칠 전 그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밥집이 있던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옛날 그 밥집은 이미 없어졌지만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물어 민병철 어르신의 후손이 이 재개발 지역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오늘 우연히 이 아이들을 만난 겁니다. 할아버지, 저희 증조할아버지를 아세요? 민준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알고 말고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단다. 강중만 회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 전 내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밥 한 공기를 주셨지. 그 밥 한 공기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성이도 울먹였어요. 그래서 내가 줄곧 너희를 찾고 있었단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 회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준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폐지 줍지 않아도 된다. 할머니 병원비도 너희 공부도 모든 게 이 할아버지가 책임질 게다. 정말,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야. 하지만 이건 공짜가 아니란다. 회장의 말에 아이들이 긴장했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너희가 만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게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란다. 알겠지? 네. 두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보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장, 예, 회장님. 이 아이들 할머니 계신 집으로 가자. 인사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이바흐 뒷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할아버지 차 타보자. 강중만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회장의 손을 잡고 마이바흐에 올라탔어요. 아이들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윤자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회장이 던진 수표 2장이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수표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추함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마이바흐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20대의 벤츠들도 차례로 따라 움직였어요. 검은 물결이 언덕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영화 같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윤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이바흐는 재개발 구역 안쪽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집은 저기예요. 민준이가 언덕 위쪽에 작은 단층 집을 가리켰습니다. 지붕엔 함석이 덮여 있었고
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가보자. 강중만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 몇 명이 뒤를 따랐죠.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는 동안 회장의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자신의 은인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진작 찾아왔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민준이가 대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7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무릎도 좋지 않아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이 성이. 어머, 이게 누구시? 할머니가 강중만 회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록 낡은 파카 차림이었지만 회장의 품이 있는 모습을 알아본 거예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민성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중만이라고 합니다.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웬일로 이런 누추한 데까지. 할머니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저희 집이 좀 좁고 낡아서. 괜찮습니다. 회장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집 안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2개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비록 낡았어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죄송한데 사진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강중만 회장이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민병철 어르신이십니까? 네, 맞아요.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사진 속 할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어요. 50년 전 자신에게 밥 한 공기를 주셨던 그 은인이었습니다. 어르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민성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50년 전에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무슨 1975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굶어 쓰러졌을 때 어르신께서 밥 한 공기를 주셨어요. 그 밥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어머, 그럼 할아버지가 바로. 네, 어르신께서 살려주신 그 소년입니다. 강중만 회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70이 넘은 대기업 회장이 70대 할머니께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밥 한 끼 드린 것뿐인데. 아닙니다.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선 할머니 무릎 수술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셔오겠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교육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학까지, 아니 대학원까지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집은 곧 재개발될 예정이죠? 보상금을 받으시면 그걸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지내실 곳이 필요하실 거예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그룹 사택입니다. 30평 아파트인데 할머니와 아이들이 쓰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사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중만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죠. 민준이와 민성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강중만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오윤자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3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은행에서 온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대출 상환 독촉장. 첫 번째 봉투를 뜯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온 것이었어요.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30일 이내에 원금 9억 원 전액 상환. 오윤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대출 연장 불가 통보. 60일 이내 7억 원 상환. 미쳤어. 왜 갑자기... 세 번째 봉투. 국민은행. 신용등급 하락 통보. 추가 대출 불가. 오윤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세 은행 모두에서 똑같은 내용이 왔어요. 원래는 이자만 내면 됐는데 갑자기 원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거였습니다. 강중만. 그 영감이 손을 썼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물류그룹이 국내 주요 은행들의 대주주라는 걸요. 회장이 한마디만 하면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것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여보세요? 오 사장님 접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요? 아, 실은요. 사장님 건물 매입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오윤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얼마에 사겠다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새 건물 합쳐서 20억 정도 생각하신대요. 뭐라고요? 오윤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를 냈어요. 시세가 40억인데 20억이요? 그게 말이 돼요? 사장님,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재개발 보상 순서도 제일 뒤로 밀렸고 은행들이 대출 회수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소문이 벌써... 오윤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녀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20억이라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됐어요. 끊을게요. 오윤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언덕길이 보였어요. 사흘 전 그날 그 장면이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오윤자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그녀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이.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건물 팔면 줄게. 사장님, 저 다른데 일자리 구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뭐? 죄송해요. 저도 생활이 있어서.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고는 나갔습니다. 오윤자는 혼자 남았어요. 빈 카페에 앉아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 건물들을 샀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건물주가 됐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세입자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월세를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았어요. 동네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았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똑똑똑.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윤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윤자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20억의 건물 매각 계약하셨죠? 서류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결국 20억에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행 독촉이 너무 심했거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오윤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나자 10년 동안 자신의 것이었던 건물들이 남의 것이 됐습니다. 20억 중에서 은행 대출 28억 원 상환하시면 사장님 통장에 남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8억이 모자라네요. 뭐라고요?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28억이거든요. 건물은 20억에 팔렸고 오윤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10년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도 모자라 빚까지 남게 된 거예요. 남은 8억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사장님 명의로 된 차량, 예금, 보험 전부 압류됩니다. 집행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네, 아무것도 남지 않으시겠네요. 집행관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오윤자는 빈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명품 가방, 손목에 명품 시계, 발에 신은 하이힐. 모두 압류될 것들이었어요. 하하.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허탈한 웃음,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거지 새끼들이라고 했지. 이제 거지는 나네. 오윤자는 카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한 달 후, 오윤자는 작은 원룸에 이사를 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고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명품 옷들은 다 팔았습니다. 가방도 시계도 신발도 모두 중고로 팔아서 당장 살아갈 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에휴. 그녀는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이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고 코웃음을 쳤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녀의 집이었어요. 배고프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1개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이것도 아껴 먹어야지. 오윤자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자 면을 넣었어요. 계란은 아껴서 하나만 넣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민성이, 그 아이들은 매일 이것보다 못한 걸 먹었겠지. 그런데 난 그 아이들을 짓밟았어. 눈물이라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윤자 씨시죠? 식당 설거지 알바 구한다고 하셨죠?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아, 네. 나갈 수 있어요. 오윤자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이고 하루 4시간입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윤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라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건물주에서 설거지 알바로.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지만 동시에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였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민병철 장학문화센터가 보였어요. 예전 자신의 건물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그 건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오윤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내는 게 먼저였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춥고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 이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 민준이와 민성이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책가방을 옆에 놓고요. 형,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어디 봐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형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보내준 과외 선생님도 일주일에 3번씩 왔어요. 거실에서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준이가 할머니께 약과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이 참 기특하다.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진짜 행복해요. 민성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단다. 강 회장님 은혜는 평생 잊으면 안 된다. 네, 할머니. 저희도 나중에 커서 회장님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준이가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시지? 할머니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강중만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할머니, 아이들 잘 지내나 해서 들렀습니다.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강중만 회장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네, 저희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상 줘야겠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금이야. 계속 열심히 공부하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두 아이가 기뻐하며 인사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알아보셨어요? 아, 네.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담당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그룹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그 재단 이름을 민병철 장학재단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기리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님 이름이 그렇게.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겁니다. 회장님,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렸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윤자가 소유했던 건물터에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병철 장학문화센터. 강중만 회장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도서관, 3층과 4층은 무료 교육 공간, 5층은 강당이었어요.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까지요. 강중만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50년 전 은혜를 갚기 위해 지었습니다. 민병철 어르신께서는 배고픈 소년에게 밥 한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 밥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교육을 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첫 번째 장학생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손짓을 하자 민준이와 민성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아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민병철 어르신의 증손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처럼 어려운 형편이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할 겁니다. 민준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50년 전 한 소년을 살리셨습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셔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게 증조할아버지의 가르침이니까요. 아이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강중만 회장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 급식소에서는 벌써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밥 맛있어요? 회장이 한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다니. 감사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거예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2층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 숙제를 하는 아이, 컴퓨터로 공부하는 아이. 모두 열심이었어요. 애들아, 공부 재미있니? 네, 여기 책이 정말 많아요. 한 아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흐뭇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거였어요. 돈을 벌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강중만 회장은 민병철 장학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러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1층 급식소에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방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급식소를 둘러봤어요.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오윤자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낡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여기 앉아도 되겠소? 오윤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밥 맛있소?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윤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으면 됐소. 강중만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오. 그저 당신이 잘못을 깨닫길 바랐을 뿐이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시오. 아직 늦지 않았소.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2층에 가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소.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소.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오. 오윤자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배우는 거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 하는 거지. 강중만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시오. 이번엔 제대로.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윤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후회의 눈물이자 동시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윤자는 정말로 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급식소에 나와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오윤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3년 후 민병철 장학문화센터는 이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이곳을 찾았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봄날 오후 강중만 회장은 센터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할아버지, 민준이와 민성이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민성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번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오, 정말 대단한데? 회장이 기뻐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할머니는 집에서 요리 교실 하세요. 동네 아주머니들 가르치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세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는구나. 강중만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회장은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밥 한 공기를 주시던 민병철 어르신의 따뜻한 눈빛을요. 네가 나중에 크면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거라. 그게 사람 사는 이치란다. 그 말씀을 회장은 평생 실천했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되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눴어요. 민병철 장학문화센터는 그 뜻을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성이가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희 안엔 증조할아버지의 피가 흐르잖니.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래 급식소에서는 오윤자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센터의 정식 직원이 되어 매일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오윤자 아줌마다. 민성이가 가리켰습니다. 응, 아줌마도 많이 변했구나. 네, 이제는 정말 착해졌어요. 저희한테도 잘해주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녀가 증명해 보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센터 건물을 붉게 물들였어요.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가 아니란다. 회장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고. 민준이와 민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거라. 너희가 커서도 이 정신을 이어갈 거라고.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두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웠습니다. 50년 전 받은 은혜를 갚았고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짜 재산이었어요. 저 멀리 센터 입구에서 웃으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민병철 장학문화센터는 그들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을 속으로 한 마리 새가 날아갔습니다. 마치 민병철 어르신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센터는 오늘도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폐지 줍는 형제를 구해준 재벌 회장의 정체가 놀랍지 않았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